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 10강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이어서 재고자산 학습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시험 볼 때마다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가 출제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재고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7쪽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범위입니다. 그 재고자산이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어떻게 해당되는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상품 계정을 보시게 되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상품 계정은 자산 계정인데 재고자산이죠. 여러분 여기 뭐가 들어가지요? 기초재고가 들어갑니다. 여기 뭐가 들어가지요? 매입액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지요? 기말재고가 들어가죠. 그러면 기초가 10,000원이고 매입액이 100,000원이고 기말재고가 30,000원이라면 80,000원은 뭐가 될까요? 기초상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그렇죠?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초에다가 T자 항상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 매입, 기말을 빼면은 매출 원가다. 그러면 요 기말재고는 12월 31일 날 결산기말에 창고에 있는 재고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창고에 있는 재고라 하더라도 본인 회사의 물건일 수도 있고 자기 회사의 물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창고에 없다 하더라도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고에 있다고 해서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창고에 없어도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말재고라고 하는 것은 현재 현재 창고에 있는 그런 상품의 재고를 말하는데요. 꼭 우리 창고에 물건이 있는 것만 기말재고는 아니란 얘기죠. 다른 회사의 창고의 재고도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내 상품이 다른 사람의 창고에 있다고 해서 기말재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말상품 재고액 자산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지난 16회, 17회, 18회 때 지난 18회 때도 시험에 나왔는데요. 응용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말상품 재고가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지잖아요. 기초상품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이 30,000원이면 80,000원인데 기말이 20,000원이면 매출원가는 90,000원이 되겠죠. 기말재고가 40,000원이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70,000원인가요? 이렇게 기말재고에 따라서 매출원가가 달라집니다. 기말상품 재고에 따라서 매출 총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기말상품 재고액 범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87쪽에 보면 미착상품이 바로 기말재고액에 포함될 거냐 말 거냐 하는 겁니다. 1번 미착상품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미착상품은 상품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품이니까 현재 운송 중에 있는 상품입니다. 운송 중에 있다. 운송 ing입니다. 운송 중에 있는 상품이 바로 미착상품인데 바로 여기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차이나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배로 선박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차이나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판매자가 되겠고 한국은 구매자가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지금 선박편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말이죠. 배에다가 지금 물건을 싣고 지금 운송 중에 있습니다. 운송 중에. 그러면 차이나는 판매자고 한국은 구매자가 되겠는데 그 차이나 물건을 현재 배에서 지금 싣고 현재 운송 중에 있습니다. 바다에 떠 있죠. 그랬을 때 이 재고를 판매자의 재고로 볼 거냐
구매자의 재고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 자, 이 선적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배에다가 물건을 실은 거지요. shipping 포인트입니다. shipping 포인트. 그러면 선적지 인도 조건일 때는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을 때, 지금 배에서 선적지는 이미 차이나에서 물건을 실을 때 뭘로 본다는 겁니까? 매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상품으로 봐야 될 거냐? 구매자의 상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지금 차이나에서 배에다가 물건을 실었어요. 실었을 때 매출로 보는 거니까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구매자 입장에서 보겠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destination.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자, 여러분 현재 운송 중에 있으니까 구매자에 도착했나요? 도착이 안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판매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현재 지금 코리아 구매자에게 물건이 도착했을 때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는 거니까, 도착지 인도 조건은 누구 거냐? 판매자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니까 결과적으로 구매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배에다 실었을 때 매출로 보는 거니까 구매자 입장으로 보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도착이 안 됐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착상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책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두 번째는 시송품을 소개합니다. 시송품. 여러분, 시송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프로벌 세일인데요. 시송품. 시송품으로 보내는 상품을 뭐라고 하느냐? 시용 판매라고 합니다. 시용 판매. 시용 판매. 그러니까 여기 회사에서 제품이 있어요. 제품이 있는데 회사가 여기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야, 우리 회사의 물건 한번 사용해봐.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시켜도 좋다. 이런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이 시용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표시가 있으면 사는 거고, 매입 의사표시가 없으면 반품해라. 이런 조건으로 보내는 것이 시송품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때 이 회사가 만약에 원가 10,000원어치를 발송했습니다. 원가 10,000원어치를 발송했는데 이때 소비자가 8,000원어치는 사겠다고 매입 의사표시했어요. 8,000원어치는 사겠다고 의사표시하고 2,000원은 뭐 했다? 반품했죠. 그러면 8,000원은 매출이 수익이 실현된 거죠. 그리고 2,000원만큼은 매입 의사표시를 안 한 거기 때문에 2,000원만큼은 그 시송품 보낸 회사의 기말재고액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하기 전까지는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거는 수익이 실현된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판매입니다. 위탁판매. 여러분, 위탁판매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상인이 다른 지방에, 타 지방에 있는 상인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보내는 상품을 보내는 것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위탁판매라고 하는데, 이때 위탁판매를 위하여 보내는 상품을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적성품.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의 서적 회사 같은데 이 출판사는 다 위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서점에다 위탁 판매하는 거지요. 이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위탁자라고 합니다. 이때 팔아주겠다고 부탁받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팔아달라고 10,000원어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탁자 창고에 보관하고 있잖아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 상품이 하나도 안 팔렸어요. 재고로 그대로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냐? 창고에는 수탁자 창고에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다. 만약에 10,000원어치를 보냈는데 7,000원어치는 판매를 했고 3,000원어치는 재고로 남아있다. 그러면 수탁자의 재고가 아니라 누굽니까? 위탁자의 재고 상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이 위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건 위탁 판매가 되겠고 팔아주겠다고 부탁받는 것은 위탁 판매의 반대는 뭐냐? 수탁 판매가 되겠습니다. 얘는 팔아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죠. 이때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보내는 상품을 적성품 이런 말을 쓰는데 소위 적성품 consignment goods라고 합니다. consign은 위탁하다. consignment는 위탁 판매를 위한 건데 이때 위탁 판매를 위하여 보내는 상품을 적성품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8쪽 4번에 보니까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미착상품하고 시송품하고 위탁 판매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번째는 아직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여러분 거기 4번째 보니까 교재 보세요. 뭐라고 나왔냐?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입니다.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여러분 특히 홈쇼핑 같은 데서는요 텔레비에서 보고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런데 소비자가 물건이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반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쇼핑몰 회사는 말이죠 10개를 팔게 되면 아마 반품률이 10%다 20%다 이런 그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반품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반품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홈쇼핑에서 물건을 팔았을 때 반품은 어느 정도 될 거다.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는 고객들이 사가겠다는 거지요. 이럴 때는 판매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재고자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판이 되겠죠. 그러나 반품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10개를 팔았는데 10개가 다 반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품되게 되면 그 판매한 회사의 재고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반품 가능성에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것은 수익이 실현된 거니까 재고자산에 불포함이 되겠고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은 100% 반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한 그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5번째 활부 판매입니다. 활부 판매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판매하고요. 물건 떼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6개월 또는 10개월 또는 12개월, 장기 24개월, 36개월 이렇게 장기 단기로 물건을 판매하고 물건 떼금을 여러 횟수에 걸쳐서 분할로 판매하는 것이 바로 활부 판매인데요. 이거는요 판매 시점에 소비자들에게 계약을 해서 판매 시점에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매출이라고 하는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시킵니다.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제외한다. 즉 불포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활부 판매라고 나왔죠. 거기 보세요.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하여 회수하는 한 경우를 활부 판매라고 한다. 활부 판매는 장단기 구별 없이 판매 시점에서 매출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 저당 상품입니다. 여러분 이건 돈 빌려오고요.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오고 그 상품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한 것을 저당 상품이라고 합니다. 저당 상품. 예. 저당 상품 거기 보세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그 담보로 제공된 저당 상품은 내가 빌려온 돈을 못 갚게 되면 금융기관이 저당 상품을 판매하겠지요. 그러나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저당 물건을 판매할 겁니다. 그러나 판매하기 전까지는 뭡니까? 저당권 설정자, 은행은 저당권자가 되겠고 나는 돈을 빌려온 사람이니까 저당권 설정자, 즉 담보 제공 소유자가 되겠죠. 담보 제공 소유자, 담보로 제공한 그 소유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예. 저당 상품은 담보로 제공한 소유자의 재고자산에 뭐한다?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고자산의 범위 6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지난 16회, 17회, 18회 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7쪽입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기말재고자산은 얼마냐? 16회 때 출제됐습니다. 기말재고자산. 범위를 물어봤죠. 지금 창고에, 본사 창고에 얼마가 있습니까? 20만 원 있네요. 본사 창고. 본사 창고 20만 원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지, shipping 포인트죠. 선적지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 선적지 조건이면은 누구 입장에서 포함시킵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쵸? 구매자 입장. 자,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선적지니까 현재 지금 배가 운송 중에 있는데 shipping 포인트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구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킵니다. 구매자. 그러면 지금 선적지니까 포함시켜야 되겠죠. 구매자니까 얼마? 5만 원이 되겠네요. 구매자. 구매자 입장이니까 5만 원 포함시켜야 되겠죠. 선적지니까 지금 사는 사람이니까요. 포함시켜야 되겠고. 적송품, 위탁 판매죠. 팔아달라고 부탁한 위탁 상품 중에서 30%는 판매가 완료됐네요. 그러면 10만 원어치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3만 원이 30%가 판매됐으니까 70%가 판매되지 않았죠. 그쵸? 그러면 10만 원에 70%는 얼마입니까? 7만 원. 7만 원이 팔리지 않았으니까 우리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쵸? 우리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다시요. 지금 얼마가 있습니까? 지금 기말 재고가 20만 원 있고요. 창고에. 그리고
지금 선적지니까 선적지는 어떻게 될까요? 구매자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선적을 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운송 중인 상품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포함시키니까 이거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판매자는 아니겠죠. 판매자는 아니겠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이거는 자기 상품이 아니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구매자 입장에서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10만 원만큼 상품을 팔아달라고 보냈는데 아직 70%가 아직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기말재고액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본사 창고 2만 원에다가 7만 원을 더하니까 얼마가 될까요? 27만 원이 재고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적지 인도 조건을 판매했어요.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을 판매했으니까 누구 입장이야? 구매자 입장에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니까 판매자는 포함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죠? 구매자가 포함시키니까 판매자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넘겨보실까요? 지난 17회 문제도 나와 있고, 자, 17회 문제는 7번 문제가 17회 문제입니다. 그러면 넘겨서 8번 문제가 18회 문제니까 근자에 나왔던 이번 18회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시간이 되면 또 7번도 풀어드리고요. 자, 주식회사 대안의 2001년 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 실사액은 만원이다. 자, 실사액은 얼마입니까? 만원입니다. 창고에 재고에 있는 것은 재고 만원. 만원이고, 그 다음에 다음 자료를 반영할 경우 2001년 말 재고자산 얼마인가? 18회 문제입니다.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담보로 원가 1,000원의 상품을 제공하였으며 금액은 상기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담보로 내가 제공한 것은 담보 제공자의 소유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담보 제공입니다. 담보 제공한 상품은 그 담보 제공자의 소유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에게 인도한 위탁상품의 원가는 2,000원인데 70%만 판매되었대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2,000원을 보냈는데 70%만 판매됐으니까 30% 판매 안 됐죠? 그러면 2,000원에 30%는 얼마입니까? 600원이 되겠죠? 600원. 2,000원에 30%니까 600원은 위탁자 상품이죠. 수탁자가 600원을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상품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게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미국의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기말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원가가 3,000원인데 아직 도착 예정입니다. 도착지, 미국의 도착지 인도 조건이니까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건 누굽니까? 판매자의 상품입니다. 판매자의 재고 상품에 포함시키니까 역시 이것도 3,000원을 플러스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미국 도착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굽니까? 미국은 구매자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내는 사람, 한국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키니까 3,000원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면 다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정답은 1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정답은 14,6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7회 문제로 넘어오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7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기말재고액은 얼마인가? 17회가 되겠습니다. 2001년 말 한국의 창고에 보관 중인 기말재고 자산은 얼마다? 10,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한 기말재고, 현재 재고는 얼마입니까? 10,000원이 되겠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탁한 적성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판매가는 1,000원인데 매출 총이익은 2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판매가가 얼마라고요? 판매가는 1,000원입니다. 판매가는 1,000원인데 전체가 1,000원이라면 여기에 몇 프로 이익이 포함됐다고요? 20%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0% 이익이면 얼마입니까? 2,000원 이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00원인가요? 200원의 이익이 포함됐으니까 아직 원가는 얼마가 될까요? 8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위탁한 상품은 1,000원에 재고 매가 1,000원에 80%를 적용하니까 800원 위탁자의 재고 상품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성품 원가가 2,000원인데 80%에 대해서는 매입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원 중에 20%는 매입의사가 없었으니까 2,000원 곱하기 20% 해보세요. 400원. 그러면 2,000원의 80%는 1,600원은 소비자가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나머지 400원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시성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말 주식회사 한국이 FOB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건 구매자 입장이니까 8,000원이면 이거는 판매자에게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판매자에게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하는 거니까 나의 재고를 포함시키지 않고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리고 주식회사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했대요. 선적지 인도 조건. 선적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선적지니까 누구 걸로 볼까요? 구매자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하여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는 4,000원이다. 이거는 구매자에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식회사 한국이잖아요. 기준은 한국이니까 한국이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출했으니까, 그쵸? 선적지니까 구매자 포함이니까 한국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다 주식회사 한국은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에게 포함시켜야 되겠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에게 포함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나의 기말 재고는 얼마냐? 11,200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재고자산 범위가 6개를 공부했는데 지금 16회, 17회, 18회 시험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잘 읽어보세요. 페이지 187쪽에 보니까 위탁 상품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건데 선적지 인도 조건. 여러분 선적지 인도 조건은 배에 실었을 때니까 선적지니까 구매자에 포함시켜야 되겠고요.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 도착지는 판매자의 재고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죠? 선적지 인도 조건은 구매자한테 포함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거기 쭉 187쪽, 188쪽 차분히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사고를 해보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아주 출제가 잘 되죠? 이 시간에 재고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